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65년은 공민왕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공민왕 인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분수령이 되는 해가 1365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1365년에 정말 공민왕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영원한 연인이자 동반자자 정치를 동지했던 이 노국대장공주께서 난상 끝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공민왕은 정말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이었겠죠. 굉장히 큰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고려사나 고려사조로에 적혀 있는데, 이 고려사나 고려사조를 적었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관들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민왕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노국대장공주 돌아가신 다음에 공민왕이 많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팬이 되고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부정적 기록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분명히 변했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변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원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성군의 모습이 퇴색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민왕이 완전히 팬이 돼서 정치를 손을 놓았느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여전히 기억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무명의 승려,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듣보잡의 갑툭튀에 그 신돈을 전격적으로 등용해서 왕의 사부로 삼고 소위 위임 정치를 하면서 많은 개혁들을 여전히 추진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개혁들이 노국대장공주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전민변종도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려말 구조적인 토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되고, 또 미진했던 부분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과전법으로 보완돼서 결국 조선 건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 외에도 불타버린 성균관을 복구하고 신흥사대부, 즉 신신사대부를 양성하는 등 많은 개혁들을 내었기 때문에 공민왕을 완전히 펜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람이 정치도 포기하고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신돈을 내세워서 위임 정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1371년에 자신의 정치를 아바했던 신돈을 전격적으로 숙청하는 신돈 영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돈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수사도 받지 못하고 수원으로 급하게 유배 갔다가 이틀 뒤에 이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돼서 처형당하거든요. 그 처형법도 굉장히 잔인했었죠. 능지처참 당해서 시체는 조림돌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돈 영모 사건은 쉽게 말하면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획했던 공작수사, 정치 공작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돈은 억울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공민왕은 자신의 정치를 아바타했던 신돈을 제거했을까? 그 이유로 제가 한 3가지 정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신돈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것이죠. 신돈이 사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집권 정치를 하면서 왕권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다.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돈이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돈을 통한 개혁들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면서 신돈은 이제 토사구팽이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용도 폐기입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명나라와 고려가 이제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 황제로부터 공민왕이 이제 고려국왕으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던 공민왕 입장에서 언제까지 신돈을 앞세워서 위임 정치만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명나라를 상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정을 해야 되는 시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민왕은 결국 1371년 자신의 정치적 아바타였던 신돈을 잔인하게 숙청한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정치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말씀드렸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를 하실 때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도 항상 토사구팽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항상 정치인들은 토사구팽 결국 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판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튼 공민왕은 신돈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영원한 동반자 노국대장공주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자신의 정치적 아바타였던 신돈은 자기 손으로 죽었고, 근데 내 사람은 계속 필요해. 나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게 바로 자제이고, 이게 바로 공민왕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다. 근데 오늘 이제 공민왕의 이 마지막 죽음,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 좀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다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모티브로 한 영화죠. 바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개봉됐던 영화 쌍화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굉장히 낯뜨거웠어요. 솔직히 굉장히 낯뜨겁고, 이거 19금인 청소년 관람 불가로 굉장히 좀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낯뜨거운 장면이 많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화 쌍화점이 공민왕의 마지막과 그 자제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극 영화나 드라마는
솔직히 팩트보다는 픽션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아니거든요. 항상 팩트보다는 허구가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서 그런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 하는 경우는 시청률이나 흥행 때문에 각색을 해야 재밌거든요. 고정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주진모 씨가 공민왕 역이죠, 사실상. 그리고 조인성 씨가 홍룬 역입니다. 실제로 여기 홍림이라는 사람은 결롱리 수장으로 나와요. 근데 결롱리가 뭐냐면 공민왕이 침입을 했는데 원래 역사 속에 이 자제위를 이름을 살짝 바꿔서 각색해서 결롱위로 만든 거고, 그 자제위 출신 홍윤을 공민왕이 아꼈던 사람이죠. 남자인데 이 홍윤을 이름을 살짝 바꿔서 홍림으로 한 겁니다. 이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진하게 동성애를 했어요. 둘이 정말 사랑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후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윤을 하여금, 영화 속에서는 홍림을 하여금 자기 부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져서 내 아이를 낳아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영화 쌍화점을 다시 보신다면 영화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공민왕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제위는 원나라의 뚫르게 제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나라에도 인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나라에서는 정복 지역의 왕조나 귀족의 자제를 잡아다가 인질로 삼고 황제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배신을 못하게 한 거라. 그러니까 정복 지역의 왕조나 귀족의 자제를 잡아놓으면 황제 곁에다 묶어놓으면 반란을 못하는 인질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나의 친시로 동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원간스께는 고려 국왕이 될 고려의 왕자들은 항상 원나라 황실에 들어가서 수기생활, 인질생활을 했었거든요. 공민왕도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에 들어가서 인질생활, 그 뚫르게라 그러죠. 수기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했던 공민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걸 고려식으로 새로 만든 거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내 사람이 필요한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를 도와줄 측근을 뽑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려 명문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젊고 잘생겨 똑똑한 애들 뽑아서 내가 직접 키워서 내 친위 세력, 내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 그게 자제위입니다. 뭐 영화에서는 결롱리로 나오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 동성애를 했던 그런 미소년 집단 알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거죠. 실제로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공민왕이 자신의 계획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뒷받침해줄 친식을 새로 키웠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제위가 본래의 기능, 목적을 상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실제로 노국대장군도 돌아가시고 나서 공민왕이 굉장히 슬픔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너무나도 노국대장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다른 여자를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멀리합니다. 이게 화근이 되고 역효과가 납니다. 여자를 멀리하니까 이제 자기와 항상 가까이 있는 친위부대죠. 이 자제위 젊은 미소년들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중에서 공민왕이 특별히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홍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성관계를 갖는 그 동성애 자제위 출신을 하여금 자기 부인들과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또 그런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도 했답니다. 관음증 환자죠. 그래, 이런 믿을 수 없는 엽기적인 변태적인 성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서자로. 이게 야사가 아니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믿을 때. 그리고 공민왕한테 고민이 뭐냐면 후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후사 없어. 여자를 멀리하니까. 근데 애는 낳아야 돼. 왕위를 계승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공민왕이 굉장히 엽기적인 발상을 합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발상인데, 자기가 자기의 성적인 파트너,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파트너였던 이 홍윤으로 하여금 자기 왕비를 강간시켜서 강제로 성관계 가져서 내 아이를 낳아달라,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공민왕한테는 여러 명의 고려인 출신 왕비들이 전부 다 거절하죠. 여러분 미쳤어요, 그죠? 제정신이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의 동성애 파트너랑 억지로 성관계를 맺어서 남편의 후사를 껴한다? 다 거절이죠. 근데 한 분의 왕비, 익비 한씨랍니다. 익비 한씨가 결국 공민왕의 협박에 굴복합니다. 공민왕이 막 칼을 두고 협박하니까 결국에는 홍윤하고 익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익비가 임신을 하게 되죠. 정말 엽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공민왕이 여러분, 노국대장군도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술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술에.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들은 술에 의존합니다. 근데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요. 유흥을 일절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한국사 강사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안 하는데, 술 마시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술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술 마셨다 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각성 효과예요. 그러니까 술 깨면 더 후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깨면 머리만 아프고 몸만 망가지고, 그렇죠? 돈만 날리고
괜히 쓸데없는 말해서 구설수 오르고 괜히 그 말 해왔다가 맞죠. 공민왕도 이때 술을 너무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 1874년 음력 9월인데 이제 공민왕이 술에 취해 있는데 환관 최만생이 와서 얘기합니다. 익비만막해서 회임하셨습니다. 공민왕이 물어보겠죠. 아비가 누구냐? 바로 홍윤입니다. 공민왕이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놈을 내일 죽여야겠다. 왜? 그래야 신분 세탁해서 홍윤의 자식을 자기 아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까지는 그렇다 치도록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더 합니다. 뭐냐면 아무 죄 없는 황관 최만생 보고 너도 잘못했네? 너도 관리 잘못했네? 너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최만생 입장에서는 괜히 보고하러 왔다가 나도 같이 죽게 됐잖아요. 가만히 죽을 사람이 누구야? 어차피 죽을 거 이판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만생이 달려가서 홍윤한테 얘기합니다. 왕이 내일 우리를 죽인답니까? 그러니까 홍윤은 얼마나 배신감에 쩔었고 화가 나게 진짜 배신감 쩔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놓고 그쵸? 왕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네가 시켜서 네 애 낳아달라고 네 부인 강간해라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출생의 비밀을 숨기겠다. 그렇죠? 출생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얼마나 배신감이 쩔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윤이 자제의들을 끄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영화 쌍화점 마지막으로 나오죠. 자제의가 반란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을 지키는 진짜 최정의 칙속부대, 친위부대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화가 난 홍윤이 공민의 침소에 들어가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완전히 난제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복수심이 쩔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 피가 사방에 튀고 내수가 튀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가 이제 1374년 음력 9월이고 공민왕 나이가 불과 45세 젊은 나이였고 왕이 된 지 24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해서 1374년 암살당했기 때문에 불과 23년 만에 돌아가셨죠. 공민왕이 죽으면서 고려는 거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공민왕이거든. 공민왕처럼 정통성 있고 유능한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우왕, 창왕, 공양왕이 있었지만 좀 무능했었고 더 정통성도 없는 왕들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이 공민왕을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이 죽게 되면서 그 자기가 취재했던 꿈,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완의 계획으로 남게 됐고 그래서 결국 고려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정말 변태적인 성행위도 동성애도 빠지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동성애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부인이 죽고 나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고 나서 여자를 멀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나와 친했던 친위부대였던 이 자제비 사람들한테 눈이 갔고 그게 동성애 발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민왕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통 공민왕이 이거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 근데 보통 악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우리도 야한 상상하죠. 그렇죠. 바람 피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동을 안 옮길 뿐이죠. 근데 공민왕도 솔직히 부인 죽고 나서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결국 동성애에 빠졌고 그것이 잘못된 그릇된 욕망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성애로 가다가 이제 부인 죽고 나서 여자를 멀리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민왕을 너무 지나치게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공민왕이 처음부터 변태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동성애자도 아니었다.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노후 대장공의 죽음이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는 점에서 너무 공민왕을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민왕이 안타까운 거는 자신이 허물을 덮어줄 왕이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왕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거든요. 뭐 정치를 진짜 잘못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동성애를 하고 뭐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국왕의 사적인 영역인데 보통 다음 왕이 이런 허물은 덮어줍니다. 근데 공민왕은 그 허물을 덮어줄 왕이 없었죠. 왜? 공민왕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공민왕이 허물을 더 부각시켜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했던 조선시대 사관들이 있었다는 게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왕들도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좀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덮어집니다. 근데 다음 왕이 덮어주죠. 근데 공민왕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 왕조가 바뀌고 자신을 오히려 허물을 드러내고자 했던 조선의 시대 사관들을 만났던 게 비극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독 공민왕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은 기록들 뭐 변태,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공민왕은 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그런 그릇된 욕망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잘했다는 것이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성과 함께 잠재되어 있는 그 악의 그 유혹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잘못 발현돼 버린 것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공민왕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더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민왕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죠. 공민왕이 했던 발언자주의 운동은 분명히 조선 건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고 제가 우리 역사에서도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은자주교회 운동의 꿈을 놓지 않았던 그 열정과 진념, 끈기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공민왕은 세종과 정조 같은 성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종과 정조 같은 그런 최고의 성군은 다시 되지 못했는가? 분명히 훌륭한 왕은 맞지만 그거는 분명히 공민왕이 그 노국대장공주의 그 죽음,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슬픔과 비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릇된 욕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최고의 성군은 되지 못하고 좀 아쉬움 점이 남게 되었다. 좀 아쉽습니다. 공민왕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공민왕은 돌아가시고 나서 노국대장공주 무덤 옆에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노국대장공주 무덤을 만들면서 그 옆에 자기 무덤을 미리 털을 잡아놔요. 내가 죽으면 내 부인 옆에 묻어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무덤이 나란히 있죠. 쌍둥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령과 전령이고 지금 북한의 수도는 아니죠. 옛날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복명성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시대 왕릉들이 굉장히 보존 상태가 안 됐고 훼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말 애지중지 정성을 들여서 너무나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외부에도 공개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왕릉 두 가지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바로 태조 왕건의 무덤과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의 무덤이다. 그만큼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지금의 북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공민왕은 죽었습니다. 하고 자제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이 자제위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주범이었던 홍련을 잡아 죽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고려의 최고 실권자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려역 사상 최악의 간신이라는 이님입니다. 이님. 예전에 그 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말 열연을 하셨죠. 그 이님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재미있는 고려시대 역사기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